재석아, 요즘 사업은 좀 어때고라? 야, 너 몰랐어? 재석이 공장 문 닫았잖아. 사람은 가진 것을 잃었을 때 진짜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40년을 일군 공장이 문을 닫던 날 형님, 사장님 하며 입안의 혀처럼 굴던 사람들은 이미 연기처럼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50년 지기 친구들만은 믿었습니다. 설마 그 녀석들까지 그러겠냐고. 하지만 돌아온 건 위로가 아니라 비수였습니다. 너 사정 뻔히 아는데 이제 돈 아껴야지. 공장 망했어도 걱정 없겠네. 능력 있는 사위가 있잖아. 지위가 사라지면 우정의 무게도 달라지는 걸까요? 노후의 진짜 내 편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화려했던 시절을 뒤로하고 빈손으로 돌아온 한 남자가 인생의 진짜 보물을 찾아가는 기록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재석입니다. 공장 문을 닫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40년이었습니다. 26에 처음 기계 한 대로 시작해서 직원 40명이 넘는 공장을 만들기까지 무너진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납품 단가가 처음 깎이기 시작한 게 한 10년 전이었을 거예요. 대기업 쪽에서 원가 절감이니 뭐니 하면서 단가를 내리라는 압박이 들어왔어요. 처음엔 조금이었는데 한번 깎이기 시작하니까 해마다 조금씩 또 조금씩, 그러면서 인건비는 오르고 재료값은 오르고 줄어드는 건 단가뿐인데 들어가는 비용은 죄다 오르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버텼습니다. 직원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하니까 조금만 더 하면서 버텼는데 어느 순간 통장을 들여다보니까 더는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거래처 납품을 끝내고 돌아오던 날 밤 아내한테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못하겠다. 그날부터 몇 달을 매달렸습니다. 평생을 일궈온 공장 부지와 건물, 내 자식 같던 기계 설비들을 하나씩 처분했습니다. 가슴이 깎여나가는 것 같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40년 내 인생이 무너져도 나를 믿고 따라준 사람들 눈에 눈물 흘리게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행히 자산을 다 정리하고 나니 직원들 퇴직금이며 밀린 거래처 대금까지는 다 맞출 수 있었습니다. 남에게 빚을 지는 일은 면한 셈이었죠. 40년의 결과가 참 허망하더군요. 모든 정산이 끝난 뒤 통장을 들여다보니 제 손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공장의 심장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 서늘한 정적이 제 심장 소리까지 멈춰버릴 듯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리, 직원들 오가는 발소리, 점심때면 어디선가 풍겨오던 찌개 냄새. 수십 년을 매일 듣고 맞던 것들인데 그날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함이 어찌나 낯설고 무겁던지 셔터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직원들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신혼 때부터 나와서 애들 키운 김 반장. 대학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들어와 벌써 10년이 넘은 이대리.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모시면서도 한 번도 지각 안 하던 박 씨. 마지막 월급 봉투를 건네던 날 그 사람들 눈을 똑바로 못 봤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김 반장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괜찮냐고. 저한테. 그 말에 그만 눈물이 터져버렸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한참을 울었어요. 울면서도 머릿속에 맴돈 건 저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미안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든 생각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 나도 이제 끝났구나. 그게 더 부끄러웠습니다. 남 걱정보다 내 걱정이 먼저 나오는 제가 사업이 잘 될 때는 돈이 숫자처럼 느껴졌어요. 수천만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도 손이 안 떨렸거든요. 그게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으니까요. 통장에 찍힌 숫자가 크면 클수록 저라는 사람도 그만큼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공장을 정리하고 나서 처음으로 마트에 갔을 때 과일 코너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손에 참외 2개를 들고 가격표를 보고 다시 내려놓고 그걸 반복하다가 결국 그냥 왔습니다. 15,000원이었어요. 수천만 원이 우습게 보이던 내가
15,000원짜리 참외를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 내내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단돈 10만 원이 무서워지기 시작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아내였어요. 아내는 아무 말을 안 했습니다. 저를 원망하지도 그렇다고 화를 내지도 않고 묵묵히 옆에 있어주던 아내. 공장 정리하는 내내 직원들 마지막 인사 받던 날도, 제가 차에서 울고 들어오던 날도 그냥 밥을 차려줬어요. 된장찌개에 계란찜. 특별할 것도 없는 밥상인데 그 냄새가 참 고마웠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핸드폰이 조용해지기 시작한 게. 처음엔 그러려니 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내가 공장 정리한다는 말에 뭐라 해야 할지 몰라서 연락을 미루는 거라고.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먼저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형님, 이번 주에 뭐 하세요? 재석아, 우리 한번 봐야지. 그렇게 넘쳐나던 문자들이 어느 날부터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박 사장을 좋아했던 거였어요. 공장이 있고 사장이라는 타이틀이 있고 밥을 살 수 있는 박 사장. 그게 없어지니까 저도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기 싫었던 거겠죠. 핸드폰을 들었다 놓으며 제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망설이던 밤들. 그러다가 결국 안 하고 또 하루가 지나가던 날들. 사람이 이렇게 정리되는 거구나.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이렇게. 그러던 어느 날 50년 지기 동창 모임. 단톡방에 메시지 하나가 올라왔어요. 야, 오랜만에 골프 한번 치자. 다음 주 토요일 어때? 보내는 사람은 최만호였어요.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다 정년 퇴직한 친구. 요즘은 연금 받으면서 여유롭게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읽고 나서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50년 우정이라는 게 참 묘한 게 지금 당장 보고 싶진 않은데 안 나가면 또 서운할 것 같고, 그 사이에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참석을 눌렀습니다. 50년입니다. 강산이 5번이나 변하는 동안 함께한 세월이 어디 가겠나 싶었죠. 사업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떠났어도 이 녀석들만큼은 다를 거라고 믿었습니다. 사실은 조금 위로받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풍파 다 겪고 이제 빈손이 된 제 어깨를 재석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고 말없이 다독여줄 사람은 그놈들 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50년 우정의 두께를 믿었던 그때의 저는 그저 마음 편히 기댈 곳이 간절했습니다. 모임 날짜가 잡히고 나서 며칠 동안 괜히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인데 설레야 정상인데 이상하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게 생겼습니다. 뭘 입고 나가나? 요즘 살이 쪘나? 머리는 좀 다듬어야 하나? 별것도 아닌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골프채 생각이 났어요. 창고 한켠에 오래전에 샀던 골프채들이 있었거든요. 꺼내서 보니까 그립은 삭아서 손에 감기고 군데군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공장 운영할 땐 바빠서 제대로 못 나가고 최근엔 공장 정리한다고 정신없어서 필드에 나가지 못한 지 몇 년은 됐을 겁니다. 이 골프채로 거래처 사람들이랑 필드 나가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라운딩 끝나고 밥이며 술이며 다 제가 쌌는데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닦아보려고 헝겊을 들었다가 그냥 내려놨습니다. 닦는다고 달라질 게 없었습니다. 이걸 들고 나가면 필드에 서기도 전에 기가 죽을 것 같았거든요. 친구 만호는 퇴직하고 나서 골프를 더 열심히 친다고 들었습니다. 대기업 다니고 퇴직한 동수도 요즘 장비를 새로 맞췄다고 단톡방에 올린 적이 있었고요. 영철이는 원래 장비에 돈을 아끼지 않는 녀석이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제가 제일 좋은 채를 들고 나갔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다가 그냥 창고 문을 닫았습니다. 낡은 건 낡은 거고 변하는 건 없으니까요. 고민을 하고 있던 주말에 딸 서연이 가족이 왔습니다. 사이가 얼핏 보기에도 고급진 골프백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서연이가 제 옆에 앉으면서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엄마한테 들었는데 이번에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필드 나가신다고 하더라고요. 잠깐 뜸을 들이더니 기죽지 마세요. 사이가 가방을 거실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별거 아닌데요? 한번 써보세요. 열어봤더니 골프채 세트였습니다. 그냥 골프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름은 알아도 살 엄두를 못 냈던 브랜드 한정판 모델이었어요. 가방도 채도 전부 새 것이었습니다. 한참을 말을 못했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목이 먹먹해서 골프채를 손에 쥐는데 코끝이 찡했습니다. 준혁아,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버님 평생 열심히 사셨는데 이 정도는 제가 선물해드리고 싶었어요. 준혁이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사위입니다. 그 마음 하나는 진짜라는 걸 압니다. 서연이도 아빠 걱정이 돼서 부탁한 거라는 것도 알고요. 내가 40년 동안 공장 지키느라 손톱 밑에 기름때 묻히며 산 보람이 여기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자식 하나는 기가 막히게 키웠지. 그 사이 손녀 지아가 거실을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새 살배기가 아장아장 컸다가 제 무릎으로 와서 쿵 앉아버렸습니다. 딸 서연이가 지아야 할아버지 아프셔 하는데 지아는 아랑곳없이 제 손을 잡고 뭔가를 옹알거렸어요. 그 손을 잡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골프채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사이가 사준 골프용품. 예전엔 이런 거 얼마든지 살 수 있었는데 거래처 사람들한테 명절 선물로 수십만 원짜리를 박스째 보내던 때가 있었는데 직원들 회식 자리에서 카드 내밀면서 오늘 제가 다 쏩니다 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그래도 딸이 이렇게 좋은 사위를 만난 걸 보면 공장은 문을 닫았어도 인생 농사는 잘 지은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사위 등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손녀 지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잘났든 못났든 손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할아버지가 좋아서 무릎에 앉는 겁니다. 그날따라 작은 손녀의 온기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는지 제 마음 한구석이 참 먹먹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딸 가족이 돌아갔습니다. 서연이가 나가면서 한 번 더 말했어요. 아빠 즐겁게 다녀오세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 거잖아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버지 잘 다녀오마.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거실에서 골프채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하나씩 빼서 그립을 잡아보고 무게를 느껴보고 다시 넣었습니다. 좋은 채였습니다. 이 정도면 필드에서 제법 당당하게 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자꾸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골프채 하나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제 현실. 딱 그 생각 하나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고마운 마음이랑 씁쓸한 마음이 동시에 드는데 둘 중 어느 쪽이 더 큰지도 모르겠고 사위 준혁이한테 미안한 건지 아니면 이런 마음이 드는 제 자신이 옹졸한 건지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다 복잡했습니다. 사실 이번 모임이 조금 걱정됐습니다. 만호는 공무원으로 평생 일하다 정년 퇴직하고 연금 받으면서 산다고 했고 동수는 대기업 임원까지 했다가 퇴직금 두둑하게 챙겨서 요즘 부동산 투자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영철이는 원래 집안이 넉넉한 데다가 요즘도 사업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저는 공장 문을 닫고 사위가 사준 골프채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들인데 뭐가 걱정이냐 싶기도 하고 그래도 어딘가 자꾸 마음이 걸렸습니다. 처음 마주치는 그 순간 녀석들이 뭐라고 할지 어떤 눈빛으로 볼지 걱정이 됐습니다. 아내가 거실로 나오면서 말했습니다. 골프채 또 보고 있어요? 응, 그냥. 사이가 잘 샀네. 좋아 보이던데. 응, 좋은 거야. 더 말을 안 했습니다. 아내도 더 묻지 않았고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괜히 나간다고 했나 싶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임날 아침이 됐습니다. 골프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깐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유독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사이가 사준 골프백을 트렁크에서 꺼내 들었습니다. 무게감이 남달랐어요. 이런 좋은 장비를 들고 필드에 서는 게 얼마만인지 웃음이 나왔습니다. 딸과 사이가 담아준 마음의 무게인 것 같았습니다. 입구 쪽에서 만호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재석아, 반가웠습니다. 진짜로. 만호 얼굴을 보니까 5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느껴졌습니다. 손을 들며 걸어오는데 살도 좀 빠지고 혈색이 좋아 보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오히려 더 젊어진 것 같았습니다. 동수랑 영철이도 이미 와 있었습니다. 야, 박재석. 오랜만이다.
동수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영철이는 씩 웃으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 녀석들이랑 처음 만난 게 중학교 때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웃는 얼굴은 똑같았어요. 얼굴을 보니까 그냥 좋았습니다. 잠깐, 동수 눈이 제 골프백으로 갔습니다. 잠깐이었는데 그 눈빛을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 재석이 장비가 달라졌는데? 이거 한정판 아니야? 이번에 새로 산 거야? 영철이가 골프백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우리 사위가 선물이라고 주더라고. 사위 잘 둬서 호강하네, 호강해. 만호가 웃으며 거들었어요. 다들 웃고 넘어갔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는 이 자리는 제가 제일 먼저 카드를 꺼내는 자리였습니다. 야, 오늘 내가 다 쏜다. 사장님 또 시작이다. 에이, 우리도 좀 내자. 그런 실랑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조용히 백을 들고 따라 걸었습니다. 라운딩을 시작하고 나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만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 요즘 진짜 편해. 연금 나오니까 뭐 딱히 돈 걱정을 안 하게 되더라고. 동수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나도 퇴직금 정리하고 나서 아파트 하나 더 샀거든. 요즘 오르고 있어서. 영철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동수는 눈이 빠르다니까. 저는 공을 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만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았고 동수는 일찍부터 재테크에 신경 썼고 영철이는 사업을 잘 이어갔고 다들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고 자기 자리에서 잘한 겁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까 자꾸 말수가 줄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게 아무도 공장 얘기를 안 꺼냈습니다. 공장 정리했다고. 제가 단톡방에서 얘기해 다들 알고 있는데 그런데 만호도 동수도 영철이도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거운 얘기 꺼내기 뭐한 거겠지 싶었거든요. 근데 라운딩을 시작하고 나서도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도 끝내 누구 하나 얘기를 꺼내는 사람이 없었어요. 재석아 힘들었겠다. 고생 많았다 친구야. 그 한마디가 끝내 안 나왔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식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호가 먼저였어요. 우리 아들 이번에 대기업 승진했다. 요즘 그게 얼마나 힘든데. 축하한다. 동수가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나 닮아서 머리가 좋거든. 다들 웃었습니다. 동수도 질세라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이번에 나한테 해외여행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 투자한 게 잘 됐나 봐. 요즘 애들이 그래, 투자를 잘해. 영철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자식이 잘 되는 게 제일이지. 스스로 앞가림하는 거 보면 뿌듯하잖아. 저는 공을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이 생각이 났어요. 40년 공장 사장으로 살면서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딸을 키웠습니다. 그게 제 유일한 긍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필드 위에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자랑이 사위의 경제력뿐이라는 사실이 못내 쓰라렸습니다. 딸과 사위가 정성껏 챙겨준 이 한정판 골프채가 갑자기 제 손에 꼭 맞는 무기가 아니라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자식 덕에 호강한다는 말이 예전엔 덕담인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상황이 되고 보니 그건 제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줄 게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선고 같았습니다. 공을 쳤습니다. 그날따라 생각보다 잘 맞았어요. 만호가 말했습니다. 역시 장비가 좋으니까 다르네. 그냥 웃었습니다. 라운딩 내내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녀석들이 변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의 말에 악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50년을 알고 지낸 친구들인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필드 위에 투명한 선이 그어진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있는 선. 저 혼자 다른 쪽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 그 느낌이 라운딩이 끝날 때까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라운딩이 끝나고 클럽하우스로 들어왔습니다. 땀을 닦으면서 자리에 앉는데 오늘 처음으로 좀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필드 위에서는 이런저런 생각이 많았는데 공을 치고 나니까 그래도 몸이 좀 풀렸거든요. 만호가 기지개를 켜며 말했습니다. 야, 오늘 날씨 진짜 좋았다. 그러게. 오랜만에 제대로 쳤네. 동수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잠깐이지만 그냥 옛날 같았어요. 주머니 속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프런트 직원 앞에 서서 저는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인데 제가 한번 쏘고 싶었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자리에서 항상 제가 먼저 카드를 꺼냈으니까요.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낼게. 카드를 내미는데 만호가 손목을 잡았어요. 야, 됐어. 우리가 낼게. 아니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내가 쏠게. 그랬더니 동수가 말했습니다. 재석아, 우리가 내 사정 다 아는데? 너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 넌 이제 돈 아껴야 해. 순간 손이 멈췄어요. 테이블 위에 내 카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사정. 그 단어가 귓속에서 한 번 더 울렸습니다. 40년 동안 공장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한테 사정을 봐달라고 한 적이 없었는데 직원들 월급이 밀릴 것 같으면 제 개인 통장을 털어서라도 맞춰줬는데 거래처 사람들, 친구들 밥값, 술값 아까운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카드 한 번 내밀었다고 사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영철이가 웃으면서 거들었습니다. 야, 친구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챙겨주려고 있는 거지. 재석아, 오늘은 그냥 얻어먹기만 해. 다들 웃었습니다. 아기가 없다는 거 압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거라는 것도 알고요. 근데 그게 더 힘들었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하는 말이었으면 화를 낼 수라도 있는데 저 녀석들은 진짜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이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카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 한마디밖에 안 나왔습니다. 속으로는 할 말이 많았거든요. 내가 언제 너네한테 사정 봐달라고 했냐. 그냥 오랜만에 너희들 만나서 한번 쏘고 싶었던 거야. 말이 목까지 올라왔는데 삼켰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제가 더 초라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웃었습니다. 사실 당장이라도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기분이었거든요. 가방을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하다.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네. 나 먼저 들어가 볼게. 그러자 만호가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야, 재석아.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 밥은 먹고 가야지. 얼굴 본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가냐. 그러지 말고 어서 앉아. 밥 금방 나온대. 못 이기는 척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도망치듯 나가는 모습조차 패배한 것처럼 보일까봐 그게 무서워서 다시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주문한 식사가 나오고 대화는 다시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만호가 연금 얘기를 했고 동수는 요즘 부동산 시세 얘기를 했고 영철이는 다음 달 동남아 여행 계획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밥을 먹으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한 숟가락 뜨고 또 한 숟가락 뜨고 이상하게 밥맛이 없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동수가 툭 던졌습니다. 재석이는 뭐 걱정 없겠다. 공장이야 망했어도 능력 있는 사이가 옆에 있으니까 우리가 너를 부러워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다들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어디서 나온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만호가 말했습니다. 커피 한잔하고 가자. 다들 자연스럽게 따라 걸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는데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커피는 내가 살게. 그랬더니 동수가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 됐어. 재석아, 커피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사줄게. 그냥 있어. 오늘은 그냥 얻어먹기만 하라니깐. 그 순간이었습니다. 뭔가가 확 올라왔습니다. 참았어요. 한 번 더 참았습니다. 근데 영철이가 옆에서 웃으면서 한마디를 더 하더군요. 그러게. 재석이는 우리가 챙겨줘야지. 재석이 사정 뻔히 아는데 사이가 사준 골프채는 받아도 용돈까지 받을 순 없을 거 아니야 하며 웃었습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열렸어요. 야.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다들 웃다가 멈췄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사정 봐달라고 했냐?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아니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제 목소리에 놀랐거든요. 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번 터진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운딩 비용도 내가 내겠다고 했고 밥값도 내가 내겠다고 했고 커피 한 잔 내가 내 마음대로 사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쌍해 보이냐? 만호가 손을 들었습니다. 야, 재석아.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 그럼 무슨 뜻으로 한 말인데?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동수가 멋쩍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재석아, 우리는 진짜 너 걱정이 돼서 그러는 거야. 공장도 정리했고 지금 상황이 어렵잖아. 친구끼리 챙겨주는 게 뭐가 이상하냐? 그 말을 듣는데 가슴 한켠이 더 쓰렸습니다. 그래, 말 잘했다. 공장 정리한 거 알고 있으면서 누구 하나 먼저 말 꺼내는 사람이 없냐? 오늘 하루 종일 그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만호는 시선을 피했고 동수는 의미 없이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고요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친구들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50년 전에는 다 같이 흙먼지 마시며 뛰놀던 사이였는데 이제 저들의 삶은 너무나 안락하고 매끄러워서 제 거친 불행을 담아낼 그릇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지위가 달라지니 우정의 언어도 달라진 겁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건 함께 웃고 떠들 박 사장이었지 위로가 필요한 박재석은 아니었던 겁니다. 만호가 미안한 듯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재석아, 우리가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 우리가 좀 무심했네. 동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그냥 모처럼 만났는데 좋은 얘기만 하려고 그랬지. 너도 굳이 아픈 얘기 꺼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서 다 너 생각해서 그런 거였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됐어. 내가 좀 예민했나 보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게 제 진심이 아니라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뜨겁지도 않고 달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 맛도 안 났습니다. 자리를 파하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영철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재석아, 우리 더 자주 보자. 다음엔 부부 동반으로 한번 모이자. 아끼는 미안했다 섭섭해 하지 말고.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은 채 차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해야 했으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홀가분하지가 않았습니다. 할 말을 다 했는데도 뭔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 자존심을 지키려 애쓰는 제 모습이 너무 처량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 친구들 차가 하나씩 빠져나가는 걸 그냥 바라봤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캔커피 하나를 샀습니다. 1,500원이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혼자 한 모금 마시는데 이상하게 이게 오늘 하루 중에 제일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제 지갑을 걱정하지 않았고 그냥 1,500원짜리 캔커피 하나를 제 돈으로 제 마음대로 샀거든요.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십만 원짜리 클럽하우스 밥상보다 이 벤치가 더 편한 이유가 바로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일어나 빈 캔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는데 오늘 하루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50년 친구들인데 정말 나를 위한 호의였던 건지 아니면 제가 예민했던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돈이 아니라 자존심이 무너질 때 끝난다는 걸. 집에 들어오니 아내가 부엌에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져 있었어요. 왔어요? 생각보다 일찍 왔네. 응, 차가 안 막히더라고. 신발을 벗으면서 오늘 하루가 또 한 번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식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한 숟가락 떴는데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온기가 오늘 필드에서 느꼈던 그 서늘함을 다 녹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맛도 안 나던 클럽하우스의 비싼 밥과는 달랐습니다. 따뜻했거든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친구들이랑 잘 쳤어요? 응, 잘 쳤어. 다들 오랜만에 보는 건데 좋았어요? 응, 좋았어. 근데 당신 표정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제 표정이 어두웠나 봅니다. 아니야, 별일 없었어. 아내는 더 말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 고요한 배려가 참 고마웠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고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는데 무슨 내용인지 눈에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핸드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단톡방이었어요. 만호가 오늘 라운딩 사진들을 올렸습니다. 넷이서 찍은 단체 사진, 필드 위에서 공 치는 사진, 클럽하우스에서 밥 먹는 사진. 사진 속 우리는 여전히 중학생. 아이들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동수가 답장을 달았습니다. 오늘 진짜 좋았다. 다음 달에 또 하자. 영철이도 달았습니다. 그러게. 재석이도 오랜만에 나왔고 날씨도 좋고 딱이었네. 읽다가 핸드폰을 조용히 내려놨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봤습니다. 친구들이에요? 응, 오늘 좋았다고.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당신 말해봐요. 오늘 무슨 일 있었죠? 한참을 말할까 말까 망설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오늘 있었던 일인데. 여보, 나 오늘 참 묘하더라고. 내 사정 뻔히 안다면서 골프비며 팝값이며 커피값이며 자기들이 내겠다고 나를 잡는데 그게 꼭 나한테 이제 넌 끝났으니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안 좋더라고. 내가 그동안 그놈들 밥 사고 술 사고 할 때는 아무 말 없던 놈들이 공장 문 닫았을 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없던 놈들이 이제 와서 나를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게 참 서글펐어. 아내가 조용히 제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아내의 손은 공장 운영하던 제 손만큼이나 거칠고 따뜻했습니다. 여보, 당신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 큰 공장 꾸려오면서 직원들 챙기고 우리 가족 지켜낸 게 어디 보통 일이에요? 친구들도 나쁜 뜻으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자기들도 이제 나이 들고 퇴직하니 여유도 있고 그동안 당신한테 받았던 거 고마워서 당신 챙겨주고 싶었겠죠. 표현하는 법을 몰라서 그런 걸 거예요. 아내가 제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공장 문 닫았을 때 나는 당신이 망하게 돼서 슬픈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짐 혼자 지고 버티느라 고생한 당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어요. 당신 인생 실패한 거 아니에요. 듬직한 사위 얻고 딸 잘 키워낸 게 바로 당신이 40년 동안 공장에서 기름때 묻히며 일한 훈장이고 결과예요. 친구들이 사주는 밥 고마운 마음으로 먹어도 돼요. 당신은 그럴 자격 충분하니까. 하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하면 이제 안 만나도 돼요. 내가 매일 당신 좋아하는 김치찌개 끓여줄 테니까. 그 말을 듣는데 눈앞이 흐릿해졌습니다. 밖에서 들었던 섭섭하고 공허했던 마음이 아내의 그 한마디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위로받고 싶었던 제 마음을 아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져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조용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천천히 정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라운딩 내내 느꼈던 그 투명한 선, 카드를 내밀었을 때 잡아채던 손, 커피 한 잔에도 사정을 들먹이던 동수의 말, 뭔가를 더 증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오늘로 끝난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공장을 운영하면서 단 한 번도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언제부터 제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단톡방 알림을 껐습니다. 그날 밤 한참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골프 다녀오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단톡방 알림은 꺼뒀습니다. 껐다고 해서 뭔가 결심을 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조용히 있고 싶었거든요. 한동안은 별 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랑 밥 먹고 동네 한 바퀴 걷고 오후엔 햇볕 드는 창가에 앉아 있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걸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공장이 잘 될 때 수백 개의 번호가 담겨있던 전화기, 그 중에 공장이 문을 닫고 나서도 먼저 연락해온 사람이 몇이나 됐는지 손으로 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였습니다. 사업할 때 만난 인연은 사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옅어지는 거였어요. 그걸 배신이라고 부르기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잘 나갈 때 찾아오는 사람들, 저도 반겼거든요. 친구들 생각도 났습니다. 그날 필드에서 느꼈던 그 투명한 선. 근데 며칠을 두고 생각해보니까 그 선이 그렇게 나쁜 게 아니었어요. 50년을 알고 지낸 녀석들인데 제가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거였죠. 표현이 서툴렀던 거지 마음까지 변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고 나니까 조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서연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지아 데리고 가도 돼요? 그래, 와라. 짧게 답했어요. 오후가 되니까 현관문이 열렸어요. 지아가 제일 먼저 뛰어 들어왔습니다. 새 살배기 발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제 무릎으로 달려와서 두 팔을 번쩍 들었습니다. 안아달라는 거였습니다. 번쩍 안아들었더니 지아가 제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서연이랑 준혁이가 들어오면서 거실이 갑자기 환해졌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분주해졌고 준혁이는 뭔가 잔뜩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요즘 어떠세요? 잘 지내지 뭐.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지아가 숟가락으로 장난을 치다가 국물을 흘리고 서연이한테 혼나고 다시 울다가 제가 달래주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그 소란스러움이 참 좋았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서연이는 아내 옆에서 뭔가를 얘기하고 있었고 저는 지아랑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가 종이를 가져오더니 뭔가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크레파스를 쥔 손이 삐뚤빼뚤 움직였습니다. 한참을 그리더니 종이를 들고 제 앞으로 왔습니다. 사람이 2명 그려져 있었어요. 큰 사람 하나, 작은 사람 하나. 삐뚤빼뚤했지만 그림에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코끝이 찡했습니다. 공장을 운영하면서 수천만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 삐뚤빼뚤한 종이 한 장이 그 어떤 계약서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공장을 정리하면서 다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명함이 아니라 직함이 아니라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 종이 한 장. 손녀가 할아버지를 보고 싶어서 달려오는 이 마음. 40년 동안 기름때 묻히며 일한 게 결국 이걸 위한 거였구나 싶었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어도 인생 농사는 잘 지은 거였어요. 딸 가족이 돌아가고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아내가 그릇들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지아 오니까 집이 살아나네요. 그러게. 저는 지아가 그려준 종이를 냉장고에 붙였어요. 한 발 물러서서 봤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좋았습니다. 그날 밤에 단톡방을 다시 열어봤어요. 그동안 쌓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부부 동반 골프 얘기, 날씨 얘기, 누군가 보내온 웃긴 영상. 읽으면서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녀석들이랑 50년을 보냈는데 지금 와서 끊어낼 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 정도로 지내면 됐습니다. 매달 골프를 치지 않아도 되고 밥값 때문에 마음 쓰지 않아도 되고 그냥 가끔 안부나 묻고 지내면 됐어요. 기대를 낮추니까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냥 가벼웠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매일 듣는 소리인데 그날 아침엔 그게 참 좋았어요. 세수를 하고 나와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잘 잤어요? 응, 잘 잤어. 밥을 다 먹고 나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골목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할머니,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는 아이.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근데 그 평범함이 그날따라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단톡방에 들어갔습니다. 만호가 어젯밤에 메시지를 올렸어요. 부부 동반 골프 모임 날짜 잡자. 읽으면서 잠깐 생각했어요. 나갈까 말까? 예전 같았으면 그 고민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당연히 나갔겠죠. 근데 지금은 달랐어요.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아니면 안 나가면 됐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억지로 맞춰줄 필요도 없고
뭔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핸드폰을 내려놓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참 많은 것에 의미를 뒀던 것 같아요. 직함, 명함, 자리,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눈빛으로 대하는지, 공장이 잘 될 때는 그게 다 당연했습니다. 박 사장이라는 두 글자가 저라는 사람을 대신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라지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두 글자가 없어도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초라하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젊을 때는 가진 것으로 사람을 모으려고 하거든요.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고, 자리가 있으면 사람이 따르고, 명함이 있으면 전화기가 울리고. 근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은 그게 없어지는 순간 소리 없이 흩어집니다. 파도가 쓸고 간 모래사장처럼 진짜 남는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이룬 게 많을 때도 아무 말 없이 옆에 있어주는 사람. 손녀, 딸, 사위. 그 사람들이 제 인생에서 진짜였습니다. 만호, 동수, 영철이. 그날 필드 위에서 제 마음을 핥히고 갔던 말들. 근데 지금은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 녀석들도 그냥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가진 것으로 서로를 재고 처지가 달라지면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서툰 말을 내뱉는, 저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거리를 좀 두면 됐습니다. 끊어낼 것도 아니고 억지로 붙을 것도 아니고 편한 만큼만, 자연스러운 만큼만. 그게 나이 들어서 배우는 관계의 지혜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을 다 품으려고 하면 결국 자기가 상하거든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있어주는 사람, 그 사람들한테 집중하면 됐습니다. 창밖에 햇살이 더 환해졌습니다. 아내가 주방을 정리하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 온 집안에 퍼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노후가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화려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한테 인정받지 않아도 되고 증명할 것도 없는 그냥 오늘 하루를 조용히 살아내는 것,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내려놓지 못했던 무언가를 조용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박 사장이라는 이름 대신 그냥 박재석으로 사는 것, 누군가의 시선이 아니라 제 눈으로 제 삶을 보는 것, 그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꽤 괜찮았습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히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